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40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소. 4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발견한 진실. 엄마, 이 통장에 왜 5억이 들어왔어요? 그건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야. 배신, 거짓, 그리고 희생. 말해요. 누구냐고요? 3년이나 바람 피우고도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정숙 씨,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이제 남인데요. 65세,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40년의 희생 끝에 찾은 단 하나의 진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 민재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마치 출근 전에 처리해야 할 간단한 업무라도 되는 것처럼요. 민재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펼쳤어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정숙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민재가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민재의 도장을 보는 순간 정숙은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정숙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눈앞의 민재는 차갑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처럼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요. 서류를 읽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격 차이라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민재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재는 그제야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고, 대체 무엇이 문제였냐고요. 민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가득했어요. 민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민재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밤낮으로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요. 민재가 지금 그 모든 세월을 단 한 문장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솟았어요. 두 감정이 뒤엉켜 정숙은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느냐고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명확한 답이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정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자신이 아는 사람이냐고요. 민재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정숙은 벌떡 일어나 민재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정숙은 민재의 셔츠 깃을 움켜쥐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대답하라고요. 민재는 정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 힘에 정숙은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정숙은 민재를 올려다봤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냉담함만이 가득했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정숙은 지난 40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5살 봄날 대학 캠퍼스에서 민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민재는 경영학과 학생회장이었고 정숙은 국문과 1학년이었습니다. 민재가 정숙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민재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그 눈빛은 대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정숙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정숙은 식탁으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정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민재에게 있어서 그저 필요했던 존재였을 뿐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숙은 4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정숙은 서류를 들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고 이혼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자신이 40년 동안 민재를 위해 희생한 것들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정숙은 민재의 아이들을 낳아 키웠고 민재의 부모님을 친자식처럼 모셨으며 민재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친정 재산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내려 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정숙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정숙은 이혼 서류를 민재의 얼굴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자신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민재가 이혼하고 싶으면 재판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방 안에 들어온 정숙은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정숙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베개에서 얼굴을 떼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숙과 민재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25살의 정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29살의 민재는 정숙의 허리를 감싸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정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어요. 정숙은 사진첩을 넘기며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첫째 딸 지혜가 태어났을 때 사진, 둘째 아들 준호가 돌잔치를 하던 날 사진, 막내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웃고 정숙과 손을 잡고 웃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들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그저 의무적으로 웃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억지로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정숙은 사진첩을 덮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정숙은 그 얼룩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이 거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 얼룩들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인생도 그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이들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5년 전 막내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혜, 준호, 수진이 세 남매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숙은 큰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려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둘째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막내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숙은 그저 가끔 안부 전화를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집을 나간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어요. 재산 분할 조항을 보니 민재는 모든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두 반반이었어요. 정숙은 재산 분할 조항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돈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보상하려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방식이 너무나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정숙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은 차가웠지만 정숙의 가슴은 더 차가웠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민재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정숙은 민재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큰딸 지혜의 생일이었어요. 핸드폰이 열렸고 정숙은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는 윤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어요. 정숙은 윤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이는 민재 회사의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정숙은 3년 전 회사 송년회에서 윤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윤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씬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정숙은 민재와 윤희의 통화 기록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수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정숙은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메시지 내용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윤희는 민재를 오빠라고 불렀고 민재는 윤희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정숙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윤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40년 동안 민재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정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민재가 윤희에게는 그토록 다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정숙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4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숙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재를 붙잡아야 하는 걸까요? 정숙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숙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민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민재가 아니라 큰딸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정숙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혜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혜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정숙의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을 보니 정숙의 비밀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통장 사본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지혜가 자신의 비밀 계좌를 알게 됐을까요? 누가 지혜에게 이 정보를 준 걸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침묵을 보며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거냐고, 왜 이런 돈을 숨기고 있었냐고요. 정숙은 지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숙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20년 전에 받은 돈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요? 정숙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호했어요. 그저 어떤 사람한테 받았다고,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지혜는 정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자신도 이제 어른이고 엄마를 도울 수 있다고요. 정숙은 지혜의 눈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은 지혜의 손을 꽉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20년 전 정숙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민재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민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민재가 강태준을 배신하고 사업을 가로챘어요. 강태준은 파산했고 그의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몇 년 후 다시 일어섰어요. 강태준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민재를 잊지 못했어요. 강태준은 민재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준은 정숙을 찾아왔어요. 강태준은 정숙에게 민재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재가 사업을 가로챌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면 민재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민재가 감옥에 가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강태준에게 애원했어요. 증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요. 강태준은 정숙의 애원을 듣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5억을 주면 증거를 숨기고 민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5억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렸어요. 부모님은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민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숙을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정숙은 그 돈으로 강태준에게 5억을 줬습니다. 강태준은 돈을 받고 약속대로 증거를 숨겼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정숙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했습니다. 자신과 정기적으로 만나 민재의 동향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정숙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강태준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 후 20년 동안 정숙은 강태준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태준은 가끔 정숙을 만나 민재의 사업 상황을 물어봤어요. 정숙은 강태준에게 민재의 정보를 조금씩 흘렸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전 강태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을 만날 때마다 말했어요. 이제 민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졌다고, 정숙의 희생을 보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숙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에게 제안했어요. 5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강태준의 제안에 놀랐어요. 강태준은 자신이 사업으로 성공했고 이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그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정숙은 강태준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집스럽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강태준은 정숙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 씨,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존경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받았던 5억을 돌려드립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민재는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민재는 그럴 인물이에요. 그때 이 돈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숙은 강태준의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강태준은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5억을 받아 비밀 계좌에 넣어뒀어요. 민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돈이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태준의 말대로 민재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강태준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암 투병 중이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병을 정숙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강태준의 부고 소식을 신문에서 받고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용히 조문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지혜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강태준 아저씨의 사업을
불법으로 가로챈 게 사실이냐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정직한 사업가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숙을 보며 물었어요. 그럼 강태준 아저씨가 갖고 있던 증거는 어떻게 됐냐고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 살아있을 때 모든 증거를 파기했다고 말했어요. 강태준은 정숙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고 이제 민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숙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대답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어도 증거가 없으니 아버지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자리 잡았어요. 지혜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혼까지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정숙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재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비밀은 이제 지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유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유진은 강태준의 딸이었어요. 정숙은 강유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현재 30대 후반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유진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강유진은 아버지의 유산 정리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강유진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강유진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는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였냐고요? 정숙은 강태준의 딸이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정숙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일 만날 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요. 정숙은 지혜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지혜는 정숙의 편이 되어주려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정숙은 지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함께 이겨내자고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민재는 거실에서 서로 안고 있는 정숙과 지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재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정숙을 쏘아봤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내 핸드폰을 왜 여기 놔뒀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두고 간 거라고요. 민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이 확인했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재는 정숙이 자신의 핸드폰을 뒤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재는 정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숙은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오히려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게 문제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민재는 지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자신은 윤희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혜는 민재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윤희가 누구예요? 얼마나 오래 만난 거예요? 민재는 대답했어요. 윤희는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고 40대 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혜는 민재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지혜는 민재에게 소리쳤어요. 3년이나 바람을 피우고도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민재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윤희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제 늙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지혜는 민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민재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어요.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뺨을 감싸며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엄마가 40년 동안 아빠를 위해 희생했는데 아빠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지혜의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민재와 지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숙은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자고 자신이 7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자신이 갖겠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정숙의 제안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공평하다고, 재산은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불공평하지 않다고, 자신이 40년 동안 희생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민재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민재는 정숙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민재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정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챘어요. 민재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혜는 정숙과 민재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지혜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과거를 들었지만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다고, 정숙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빨리 진행하자고 덧붙였어요. 정숙은 민재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이제 민재와 완전히 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숙과 지혜는 거실에 남아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재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민재는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4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혜는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정숙은 지혜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지혜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지혜는 정숙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함께 이겨내자고요. 정숙은 지혜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적어도 자신에게는 아직 딸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혜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혜는 정숙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숙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3시 정숙과 지혜는 강유진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사무실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정숙과 지혜를 안내했고 두 사람은 강유진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강유진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정숙과 지혜가 들어오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강유진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의 얼굴에는 아버지 강태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강유진은 정숙과 지혜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강유진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강유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강유진은 정숙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강유진을 보며 긴장했어요. 강유진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유진은 서류를 정숙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이 서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강태준의 마지막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20년 동안 정숙이 보여준 인내와 희생에 감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정숙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어요. 민재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강태준은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를 포기했던 겁니다. 강태준은 정숙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민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정숙은 강태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강유진은 정숙의 반응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김민재 씨를 원망했지만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정숙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하셨어요. 강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함께 읽으며 감동했어요. 지혜는 강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강유진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김민재 씨의 과거는 영원히 묻히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어요. 정숙은 강유진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민재의 과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정숙은 강유진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강유진은 다시 서류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어요. 이 서류는 정숙이 받았던 5억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리하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이 이 서류에 서명하면 5억은 완전히 정숙의 것이 되고 어떤 법적 문제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강태준이 정숙에게 5억을 증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강태준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어요. 강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파일에 넣었습니다. 강유진은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숙 아주머니가 힘든 시기를 겪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돌려준 거라고 덧붙였어요. 정숙은 강유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겁니다. 강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숙 아주머니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강유진을 똑바로 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강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숙 아주머니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아주머니를 배신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민재 씨의 문제이지 아주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정숙은 강유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의 미래까지 걱정해 준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는 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강유진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열었어요. 안에는 강태준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많이 아픕니다. 의사는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편안합니다. 정숙 씨, 저는 처음에 복수심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민재를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런 당신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민재를 원망하는 동안 당신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숙 씨, 이제 당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민재는 언젠가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제가 돌려드린 5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여행을 가도 좋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강태준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강태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정숙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강태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숙과 지혜는 강유진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정숙은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정숙은 지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정숙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지혜는 정숙의 대답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는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이혼 후에 자신과 함께 살자고 자신의 아파트가 넓으니 엄마가 와서 지내도 된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지혜의 제안에 고마웠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 집에 남아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지혜는 정숙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집에는 아빠와의 기억이 너무 많은데 왜 거기 남으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했어요. 그 집은 자신이 40년 동안 가꿔온 곳이고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지혜는 정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항상 엄마를 지지하겠어요. 정숙은 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숙은 적어도 딸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냐고 자신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정숙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준호는 대답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준호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1시간 후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지혜를 봤어요. 지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정숙과 지혜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 문제도 복잡한데 준호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준호를 보며 놀랐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숙은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 자금으로 아빠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어요. 정숙은 준호의 고백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무역회사가 작년에 큰 손실을 봤어요.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고 빚이 5억 가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빠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냈어요. 정숙은 준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숙은 물었습니다. 얼마나 빼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3억입니다. 정숙은 준호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는 동생 준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준호야, 아빠는 아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회계 감사가 다음 주에 있어서요. 정숙은 준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준호의 문제까지 생긴 겁니다. 정숙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왜 엄마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니?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숙은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정숙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준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숙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야?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3억을 회사 계좌에 돌려놔야 해요. 그래야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숙에게는 강태준에게서 받은 5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정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3억을 줄 테니까 회사 계좌에 돌려놔. 준호는 정숙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준호는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해요? 정숙은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저축해둔 돈이 있어. 걱정하지 마. 지혜는 정숙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은 강태준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것을요. 정숙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들을 위해 그 돈을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준호는 정숙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숙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정숙은 내일 은행에 가서 3억을 준호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을 받아 즉시 회사 계좌에 돌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면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집을 떠난 후 지혜는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요. 정숙은 지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더 중요해.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지혜는 정숙을 안아줬어요. 지혜는 정숙의 희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억 중 3억을 준호에게 주면 2억이 남아요. 2억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민재로부터 받을 재산도 있었어요. 정숙은 강태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강태준은 정숙에게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과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정숙의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가슴에 통증이 자주 왔고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문제와 준호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숙은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기다렸어요. 의사는 정숙의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박정숙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숙은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정숙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박정숙님은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으니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방암이라니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준호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생긴 겁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는 정숙에게 가족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지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정숙을 맞이했어요. 민재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비와 치료비로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라고 했습니다. 정숙에게는 준호에게 주고 남은 2억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망설였어요. 그 돈을 치료비로 쓰면 노후 자금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혼 후 받을 재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날씨가 흐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문득 강태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강태준은 정숙에게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막내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일을 마치고 엄마를 보러 온 겁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정숙을 보며 놀랐어요. 수진이는 정숙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숙은 수진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는 정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아빠랑 이혼한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들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쉬울 리 없죠. 정숙은 수진이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정숙은 수진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정숙은 수진이에게 병원 검사 결과를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저랑 언니랑 오빠가 엄마를 도와줄게요. 정숙은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수진이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정숙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근처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병을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술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나자 수진이가 장을 봐서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소리를 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적어도 자신에게는 아직 가족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이는 정숙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정숙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 정숙은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정숙은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정숙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정숙은 수진이를 보며 망설였어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병원 검사를 받았어. 수진이는 정숙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는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래. 수진이는 정숙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방암이요? 얼마나 심각해요? 정숙은 대답했어요. 초기 단계래.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수진이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수술 받아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 수술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수진이는 정숙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수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이 문제예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정숙은 수진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엄마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 수진이는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돈 마련할게요. 제 적금 해지하고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정숙은 수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엄마한테 돈 있어. 수진이는 정숙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수진이는 물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 날짜 잡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수진이는 언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혜에게 엄마의 병에 대해 말했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말했어요. 1시간 후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숙을 안아줬어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정숙은 지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지혜는 정숙에게서 떨어지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아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날짜 잡을 거야. 지혜는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모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지혜는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괜찮아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지혜는 정숙의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준호에게 3억을 줬다는 것을요. 남은 돈은 2억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수술비를 내면 정숙에게 남는 돈은 얼마 없을 겁니다. 지혜는 걱정이 됐지만 정숙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알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수진이는 말했어요. 오빠한테도 알려야죠.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근데 준호는 지금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잖아. 나중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혜와 수진이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수진이에게 준호의 문제를 알고 있냐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겠다고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지혜와 수진이는 정숙과 함께 집에서 잤습니다. 세 모녀는 오랜만에 한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정숙은 두 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과 지혜는 병원으로 갔어요. 정숙은 의사와 상담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의사는 수술 전에 몇 가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지혜는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말 안 할 거야. 아빠는 이제 남이야. 지혜는 정숙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요. 지혜는 고민했지만 정숙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정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자신을 위한 삶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 회사에 연차를 냈다고 말했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수진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점심을 먹으며 지혜는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중이야. 아빠가 내 조건을 받아들였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언제쯤 끝나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한두 달은 걸릴 거야. 지혜는 정숙의 대답을 듣고 걱정이 됐어요. 정숙은 수술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재산 분할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몸이 피곤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쉬었어요. 정숙의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회복,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삶이요. 정숙은 과연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숙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얼룩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숙은 그 얼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흔적이 아름다운 것이 되길 바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술 전날 정숙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혜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준호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준호는 엄마의 병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세 남매는 정숙의 병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집에 가. 내일 회사 가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정숙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 남매는 정숙 옆에 남아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숙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자신 곁에 있어주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이 헛되이 산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될까? 정숙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숙은 문 쪽을 돌아봤어요. 문 앞에는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보며 놀랐어요. 민재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민재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고 다시 정숙을 봤어요. 민재는 정숙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정숙은 망설였지만 일어났어요. 정숙은 민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지혜한테 들었소? 당신이 아프다고. 정숙은 민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민재는 정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소? 정숙은 민재의 질문에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이제 남인데요. 민재는 정숙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정숙은 민재를 쳐다봤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소.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걸 나도 알고 있소. 정숙은 민재의 사과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민재는 정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수술 잘 받기를 바라오.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라오. 정숙은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민재는 정숙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수술비요. 받으시오. 정숙은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돈 있어요. 민재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정숙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냥 받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정숙은 민재를 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억이 들어있는 수표가 있었어요. 정숙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요. 정숙은 민재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민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재가 조금은 변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숙은 민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정숙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술 잘 받으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정숙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정숙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수술실 밖에서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아이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네. 의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도 않았어요.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할 겁니다. 아이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숙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몇 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정숙이 눈을 뜨자 아이들이 정숙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숙을 보며 웃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지혜, 준호, 수진이 모두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집은 40년 동안 정숙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정숙 혼자만의 공간이 될 거였어요.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정숙은 강태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숙은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정숙은 이제 행복을 찾아 나설 거였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회복 기간이 끝나면 제주도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민재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재산 분할도 정숙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명을 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 정리를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정숙을 공항까지 배웅하러 왔어요. 공항에 도착한 정숙은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정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매일 전화해요. 준호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수진이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재밌게 놀다 와요. 정숙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잘 다녀올게. 정숙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에 오른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1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택시는 정숙이 예약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제주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들판, 푸른 바다, 그리고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정숙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40년 동안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다를 보며 속삭였어요. 강태준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숙은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늦은 출발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숙은 앞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킬 거였어요. 정숙은 펜션 앞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정숙은 파도를 느꼈어요. 파도가 정숙의 발을 적셨습니다. 정숙은 그 감촉을 느끼며 웃었어요. 하늘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끝나길 바란다고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정숙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정숙의 얼굴을 스쳤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외쳤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멀리 사라져갔어요. 정숙은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날 보내세요.